잘 씻었을 테고, 이제 저당권. 자, 저당권은 꽤 양이 많으니까 좀 풀어볼 문제들만 골라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저당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죠. 그러면서 담보물건으로서의 가져야 될 거 다 있죠. 경매 신청도 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무상대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담보물건이라고 그래요.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 그랬는데, 저당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니까 처분행위 맞고요. 따라서 처분 권리,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당연히 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래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3자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뭐가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맞았고. 3번은 읽으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 됐어요? 소멸됐죠. 그럼 저당권은 있나요? 저당권도 없어졌나요? 저당권도 없어졌죠. 근데 말소 등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는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저당권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저당권이 있다 없다? 없는데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이 저당권 등기를 자, 기초에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건 논리를 가지고서도 해도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무효등기 유용 얘기니까 맞고요. 자, 이것 역시 채무자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제 말소 등기 하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걸로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저당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 문제죠. 자, 1번은 앞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도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맞았고. 자,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저당 목적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또 어디에 종물에 미치는데 이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에 있었냐 후에 있었냐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고 미치죠. 근데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된 물건은 미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니까 종물에도 무조건 미치게 되고요.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권 명의로 하는 근저권도 자, 누구를 근저권 명의로 한다고요? 제3자.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정한 경우 즉 3자 간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을 때는 유효할 수가 있다. 토지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졌대요. 그러면 이 건물이 토지의 부합물이라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도 미치겠죠. 하지만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건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자, 이 건물을 계속 지금 이 저당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건물에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자는 이 토지와 함께 건물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경매는 청구할 수가 있죠. 일괄 경매 청구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이 건물까지 미쳐서 일괄 경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뒤쪽에서 다시 보여주겠지만 이 건물까지 같이 경매 쳐요. 그러니까 경매대금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 건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죠. 경매는 같이 칠사왔다 하더라도 2번이 되겠어요. 자, 4번을 봅시다. 3번은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 4번은 이제 저당권 효력 중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당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후순위권자보다 그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데 무한정 배당 받을 수 있다면 후순위로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선순위 저당권자가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죠. 자, 요거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본, 그 다음에 의약금, 이자 있죠. 이자, 그 다음에 의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난 지연배상이 있는데 자, 요게 문제되죠. 이거 무한정 받는 게 아니라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실행비용. 자, 요 정도로 이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약금은 말 그대로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지만이 위약금이 발생되는데, 아무리 위약금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이거 저당권으로 담보되질 않겠죠, 이거는. 자,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됐어요. 그러면 지연이자도 2년 동안 붙었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갚을 때, 누가 갚을 때는? 채무자. 그럼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1년분만 갚으면 돼요? 전부지, 항상. 채무자는 전부예요. 이 1년분은 후순위권자의 관계에서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항상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누가 나오면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채무자는 갚을 사람이니까. 되졌고. 3번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되고요.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런 것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이것만 된다고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저당권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겠죠. 실행비용을 등기할 수는 없겠네요.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7번. 자, 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키워드는 여기 차임채권이죠. 자, 차임채권은 뭘 얘기한다? 과실이죠. 그럼 원래 저당권은 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 잘 미쳐야 돼. 에?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이게 원리를 생각하시면 이제 그 권리를 배우시는데, 권리 항상 제가 민법은 권리를 배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당권이란 권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이 과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과실의 뜻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과실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차임. 차임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뭐 사용수익에서는 얻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려면 그 권리가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게 법이에요. 근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은 과실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미치지 않지만 문제는 뭐가 들어왔어?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아서 좀 경매 들어오려고 아까처럼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도 그 차임을 계속 그 채무자가 받아간다면 채권자인 저당권은 얼마나 열받겠어. 응? 그러니까 법정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뭐 이유? 압류 이후에 발생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끔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거 다 일일이 하기 뭐하니까 과실 나오면 뭐 이유, 압류 이유 이렇게 딱 기계처럼 잡아두시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의 차임 채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것은. 자, 2번은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부합이 아예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건 이 건물하고 일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증축 부분에도 미치겠네요. 그러면 이 경매 절차에서 그 증축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든 안 됐든 이 건물을 경납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나요?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나요? 당연히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해야지. 근데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몸이라니까. 자, 3번도 뭐 길게 썼지만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이죠. 즉 뭐예요? 아파트의 저당권을 설정했다고요. 그럼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 미칠까 미치지 않을까? 미쳐야지. 정된 권리 아니에요. 이
구분 건물의 전유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니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틀렸지. 미쳐야지. 잘 미쳐야 되니까. 미치고 잘 미치고 안 미치고를 잘해야 된다고. 여기는요. 구조가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자, 이거죠. 지금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 토지를 사용하려니까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당연히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친다, 이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똑같은 구조가 된다는 얘기지. 다 종된 권리란 말이에요. 종된 권리. 5번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얘기인데 이건 물상대위 문제예요. 자, 물상대위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적물이 멸실이나 훼손 또는 수용됐을 때, 자, 그 물건 대신에 그 물건의 소유자가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의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은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어야지. 아니,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었는데 건물에 화재가 나서 다 홀랑 탔다니까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죠. 근데 화재보험을 들어서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니까. 그럼 당연히 저당권은 그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쳐야 되겠지. 이런 게 물상대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물상대위 얘기가 나오면은 저당권이 인정되는데 저당권을 뭐 할 수 없을 때, 실행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소유자가 이 물건 대신 받는 금전에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대금이에요? 매매 대금이야.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 토지 등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저당권이 없어지나요? 아니지. 이 저당권 그대로 붙어서 들어갈 테니까. 자, 이 저당권, 이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실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질 않는 거지. 물상대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살아 있으니까 저당권. 자, 그 원리를 자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그 저당권 효력 중에 물상대위에 대한 얘기니까. 자, 저당권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뭐 쉬운 얘기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죠. 이 목적물이 소실 불타버렸으니까 이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2번 저당물의 멸실로 인해서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압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된다, 저당권자 아닌 사람이 해도 된다. 아닌 사람이 해도 되죠.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있죠. 다시 나왔습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가 없다. 4번 틀렸어요. 자, 5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그럼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에서 소유자가 받을 이런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자, 그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요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랬을 때 뒤늦게 나타나서 저당권자가 요 이득을 받은 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그거 내가 먼저 받아갈 걸 니들이 받아갔으니까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할 수 없지. 이 사람들도 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권리는 법에서 인정해 줄 뿐이지 그걸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고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볼 것만 볼게요. 자, 저당권은 또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권 갖지 않는 건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치는데 이건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종물이나 부합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고요. 그 약정은 당연히 약정이니까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데 이건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지. 자, 5번은 이제 물상대위와 관련해서 자주 나왔던 질문인데, 물상대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보셨던 화재보험금 청구권이라든지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는데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대신 받는 토지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무상대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처럼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이 가담 범위에 따라서 이제 무슨 취득이 됐냐면 협의 취득된 거죠. 이건 강제 수용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는 보상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 매매 대금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상대기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11번을 봅시다. 11번.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하고 용유물권과의 관계예요. 특히 경매 절차에서 저 용유물권이 소멸되냐 안 되냐. 자, 요거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최선순위 뭐하고 비교해서, 저당권 비교해서 이 용유물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됐다면 소멸되지 않죠.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에 성립됐다면 경매 절차에서 이건 다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 쳤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1번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후에 지상권이 설정되고 또 그 후에 2번 저당권이 있다. 그럼 이 지상권은 지금 이 저당권과 이 저당권 사이에 지금 성립됐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각이 됐어요. 자, 누가 경매 쳤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지상권이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냐 안 되냐는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보다 뒤에 들어왔으니까 지상권은 소멸해야지.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전세권이 이제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됐죠. 그러면 경매 절차에서 이 전세권은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전세권자는 받을 돈이 또 있죠. 그래서 나는 그냥 돈 받아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뭘 하면, 배당 요구하면 저당권보다 선순위라 하더라도 당연히 소멸이 되죠. 뭐 3번은 당연한 얘기고. 자, 4번 같은 거 봅시다.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이제 뭐에 설정됐나요? 후에. 그럼 이런 전세권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눈빛 부담스러워. 왜 그렇게 봐? 뭐라고 그러냐 물어봤잖아, 이게. 그렇죠. 제3취득자. 예, 그래. 그런 게 잡혀놔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들. 그래. 그래서 밑에 이제 문제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제3취득자들은 자,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선순위보다 후에 들어왔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다 쫓겨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경매 절차에서 니들이 경락받을 수 있다. 특히 소유권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 들어오기 전에 니들보다 먼저 들어온 저당권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그럼 니들이 갚아가지고 이거 없애달라고 해라. 그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경락해가면 이 사람들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럼 쫓겨나면서 몇 푼 지어주겠다는 얘기지. 즉 니들이 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썼던 유익비 같은 게 있으면 그 저당물에 매각되면서 그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제3취득자 얘기죠. 다만 최근에만 판례 조심하실 게, 이 유익비나 지출한 비용을 경락인한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는 그건 없지. 그게 아니라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청구는 안 돼요. 뒤에 나옵니다. 뭐 경락인한테 또는 채무자나 아니면 채권자한테 내가 그 물건에 유익비, 필요비 들였으니까 그거 직접 주세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유치권도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됐으니까 이런 지상권자도 역시 누구? 제3취득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셋 중에 하나, 그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았어요.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제3취득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기본적으로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경매 신청 후에 취득하더라도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돼요. 자, 2번, 그래서 1번 틀렸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 자는 제3취득에서 맞죠?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죠? 틀렸고,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죠. 이걸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들어갈 거고, 그럼 자기들은 쫓겨날 거니까. 그래서 남의 채무지만 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갚고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저당권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이런 거 취득한 사람만 제3취득자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변제하면서 소멸 청구할 수는 없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자, 그 저당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이놈이 되겠죠. 제3취득자가 대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을 봅니다.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 일괄 경매 청구권부터 들어가시면, 이건 법정지상권하고 반대 얘기죠,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면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니까 나대지인 상태에서 뭐가 설정돼야 되냐면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요. 즉,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건물을 져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건물을 누가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들어갈 당시 이 건물의 소유권도 누가 가져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냥 그림은 그릴 거 없어요. 그냥 요건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문제는 아무리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라 하더라도 이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럼 원칙대로 한다면 이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갈 때 토지만 경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그 뭐가 복잡한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토지 저당권자 너는 토지만 원래 경매를 쳐야 되지만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뭐 또 건물도 같이 경매 칠 수 있다 라고 잡아놓은 게 일괄 경매 청구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자가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일괄 경매 치려면, 자, 요건이 첫째, 좀 전에 보셨어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지상권에서 나대지자 보이면 법정사건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일괄 경매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고 그 후에 건물을 축조해서 건물을 져서, 자, 누가 졌든 상관없이 뭐 당시에, 경매 당시에, 자, 저당권 설정자가, 자,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가 있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도 소유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이 토지 저당권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칠 수 있는데, 이건 자유다, 의무다? 자유예요. 이 요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요 위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경매 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는 싫어, 그런 거. 난 토지만 경매 칠라. 난 복잡한 거 너무 좋아, 너무. 그래서 토지만 경매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요건 갖춰졌으면 이거 다 경매 들어가겠지. 그럼 경매는 같이 들어갔는데 경매대금은 토지 경매대금, 건물 경매대금 따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 토지만 돼야지.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자, 기본적인 건 했으니까 자, 옳은 거 됐어요. 갑의 토지의 을이 저당권 취득 후 갑으로부터 용의권 취득한 병이 그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인데, 자, 여기까지라면 일괄경매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건물을 다시 누가 취득했어요? 갑이 취득했으면 결국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졌죠. 그럼 을은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다. 요 놈이 맞는 얘기네요. 근데 2번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됐어요. 그럼 저당권자는 반드시 일괄경매를 해야 됩니까? 아니야.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야. 자유예요, 자유. 3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누가 건물 소유자예요? 제3자.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할 수 없지.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죠.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돈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일괄경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허용됩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복잡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14번 가지고 이제 다시 연습을 해봅니다. 갑은 을 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X 토지에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대요. 자, 우리 소유자. 갑이 X 토지와 Y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아까 요건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지면 되죠. 일단 X 토지 소유자는 을이라는 걸 잡아놨어요. 근데 그 위에 Y 건물인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문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자, 격번. 갑이 저당권 취득 후 을이 X 토지에 축조한 Y 건물을 병이 소유권 취득했네? 그럼 건물은 병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일괄경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갑이 저당권 취득 후 을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해서 여전히 소유하고 있대. 누가? 을이. 그러면 여전히 X 토지도 을, Y 건물도 을. 이거 할 수 있겠네요. 그거 갑이 저당권 취득 후 병이 X 토지의 지상권 취득해서 Y 건물을 졌대요. 이 상태에서는 일괄경매할 수가 없죠. 근데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 그럼 건물 소유자도 을, 토지 소유자도 을. 이거 할 수 있겠지. 1번은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그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대. 자, 아까 요건 중에 첫 번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건 안 되지.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니은하고 티귿이 되겠죠. 3번. 그러니까 요건에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거예요. 결국 법은 따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 공동저당 얘기가 나오는데 자, 218페이지 한번 보죠. 공동저당도 깊이 들어가면 골치가 아픈데 요 정도 한 3개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는데 일단 문제를 보면서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예, 문제 자체도 좀 그렇고 숫자도 나오고 뭐 정신이 없어. 그럼 19번부터 먼저 보시는데 가장 단순한 것부터. 자, 공동저당은 뜻이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 공동저당이 굉장히 많지. 예.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대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다.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하겠죠? 토지에만 근저당권 설정할까요? 건물도 같이 담보로 잡을까요? 같이 잡겠지. 뭘 담보하기 위해서? 1억 담보하기 위해서. 그럼 그 공동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이제 저당권이니까 여기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럼 채권은 1억으로 똑같으면 여기는 1억이, 여기도 1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부동산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이면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렇게 하죠. 예.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돈 빌려준 채권자가
자, 이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어떻게 대금을 배당받느냐, 이제 이거예요. 그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동시배당이 있고 이시배당이 있어요. 자, 동시배당은 요놈과 요놈을 동시에 경매 쳐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경매대금에서 동시에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요 부동산 경매대금, 요 부동산 경매대금에서 얼마씩 배당 받아가느냐, 이게 동시배당 문제고, 이시배당은 다른 시점이니까 요 채권자는 이 중에 먼저 건물만 먼저 경매 칠 수도 있고 토지만 먼저 경매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경매를 먼저 친 경매대금에서 먼저 배당 받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 만족을 얻었으면 다른 거 경매 칠 이유가 없는 거고, 여기서 배당 받았는데 좀 남았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도 경매 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시배당에서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얼마 배당 받느냐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시배당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이 부동산 뒤에 후순위권자가 있을 때, 근데 선순위 공동저작권자가 먼저 이 부동산부터 경매 쳐가지고 다 받아갔어. 그럼 이 뒤에 들어온 사람은 받을 금액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보다 후순위 밀리니까. 그럼 얘는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즉 이 부동산으로부터 이 사람을 대위해서 받아갈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문제가 좀 다른데, 일단 가장 기본은 동시배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은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써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부터 먼저 배열을 했어야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앞에가 그 다음 문제인데, 자 어쨌든 뭐 여기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자, 공동저당일 때 공동저당, 동시배당은 동시배당,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의 경우에요. 자, 요거는 그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이 누구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요. 그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소유라면 자, 이때는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당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해 주는데,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도 있고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로 나눠져. 자, 바로 이번 예를 들어 두 개의 부동산에 지금 채권자가 1억을 빌려주고 두 개의 부동산에 담보를 잡았는데, 하나는 돈 빌린 사람 소유고 하나는 물상보증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서 여기다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누굴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배당을 한다고 해서 여기처럼 각각의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비례해서 배당을 해주지 않고 먼저 누구 거부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경매대가로부터 먼저 배당을 해줘요. 배당한 후에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쉽지, 이거는.
뭐 비례해서 하고 할 게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일단 잡읍시다. 20회당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험 볼 때까지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통시배당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공식은 외우셨죠? 예,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19번 문제.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 자, 갑이 지금 을한테 3억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이니까. 자, 요거죠? 모두 채무자 소유예요. 거기다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그 후에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에 2번 저당권이 들어왔고 또 정이라는 사람은 Y건물의 피담보 채권 1억 6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돼서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원이 나왔고 Y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 나와서 이걸 동시에 배당하려고 그럴 때 문제는 갑이 얼마 받냐를 물어보지 않고 갑보다 후순위로 들어온 정이 Y건물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 받느냐를 알려면 이 Y건물에서 갑이 얼마 받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에서 얘부터 먼저 배당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배당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이걸 알아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것은 여기 괄호 1번 공식이니까 자, 그러면 X토지와 Y건물로부터 갑이 얼마 배당받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겠지. 근데 사실 쉽게 잡으려면 둘 다 따질 건 없고 무슨 건물에 대해서만 Y건물에 대해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각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배당을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비율을 따져야 되는데 비율은 전체 경매대금 합계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받을 금액을 자, 비율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럼 Y건물이니까 Y건물 전체 경매대금 얼마에? 6억에 Y건물 경매대금 2억이니까 결국은 3분의 1을 3억 원의 3분의 1을 갑이 먼저 이 Y건물로부터 배당받으라는 얘기지. 되셨나요? 예. 네. 그러면 갑은 이 Y건물로부터 먼저 얼마를 먼저 배당받아요? 1억을 배당받는다고. 그럼 Y건물의 경매대금이 2억인데 여기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갑이 1억을 먼저 배당받았으니까 후순위 정은 받을 돈은 1억 6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얼마밖에 없어? 1억밖에 없지.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X토지로부터 갑은 얼마 받느냐 따진다면 자, X토지 경매대가가 얼마인데? 4억인데 그럼 분모는 6억에 4억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X토지로부터는 갑이 3억에 3분의 1을 먼저 배당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2억이 되겠지. 그래서 갑만 얘기할 때는 X토지로부터 얼마? 2억. Y건물로부터 1억.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동시 배당하게 되면. 그럼 이제 뒷사람은 이거 빼고 배당해주면 되겠지. 되시죠? 네, 그리고 알고 나면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이게 문제 읽기도 그렇고 우리는 또 숫자만 보면 경기를 또 일으키잖아. 이게 숫자만 보면.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갑은 또 을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 1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 부동산과 병 소유 Y 부동산에 각각 1순위의 공동저당권 취득했어요. 자,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채무자고 여기는 물상보증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돈을 안 갚아서 갑이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 원에 Y부동산은 8천만 원에 매각돼서 이걸 동시에 매각해서 자, 배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각대금이 이렇게 나왔다고. 자, 요때 갑은 X와 Y 부동산에서 각각 얼마씩 배당받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때는 비율을 따진다. 먼저 을 부동산부터 먼저 배당해준다.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쉬워요. 이거는. 그럼 얘가 받을 돈이 1억 5천인데 자, 을의 소유 부동산 X 부동산은 얼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1억 2천 다 받아가야지. 그럼 나머지 얼마?
3천을 이제 Y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할 것도 없는 거지. 자, 그러면은 5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동시 배당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예. 그래서 두 가지에 따라서 배당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요 정도만 일단 보시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문제는 나중에 보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보면 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근저당권 마지막 정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근저당권도 이제 특수한 저당권이라 하지만 현실은 사실 지금까지 배웠던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 훨씬 많죠. 자, 그럼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장내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미리 채권 최고액을 잡아가지고 저당권서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만큼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채권 최고액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얘기인데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행비용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이거 빼고 배당을 받으니까. 하지만 이자는 여기에 포함이 되죠. 자, 문제는 이제 갚는데 누가 갚느냐에 따라서 전액을 갚아야 되느냐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냐 그 문제죠. 누가 갚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얘는 채무자 아니죠. 그럼 당연히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그 근저당권 마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자, 누가 경매 신청했다고요? 근저당권자. 그러면 이 채권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언제 확정된다? 경매 신청 시.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줘야 돼.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후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원본 채권이 또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냐 안 되냐 그 문제지. 자,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확정이 됐는데 원본 채권을 계속 그 후에 발생한 것까지 담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확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담보되지 않는다. 맞죠?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됐는데 자, 채권은 확정됐지만 경매 개시 결정은 쭉 있어서 경매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매 신청이 뭐 됐어요? 취하됐다고 해서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죠. 5번 정답이 돼요.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취득한 사람들은 또 뭘 한다? 제3취득자를 한다면 또 이거 똑같아. 그냥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만 틀리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후순위로 뭘 취득했어요? 그럼 얘는 제3취득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요놈이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 채무 확정 이후에 그걸 변제하고서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가 아니니까?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확정돼야 되겠죠. 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돼야 되니까. 그럼 얘도 배당 참가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것처럼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 금액으로 배당 받아가라 그러면 얘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왜 기분 나쁠까? 얘는 선순위니까 이자 따먹으려고 지금 경매를 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배당 참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 다 해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결론만 얘기합시다. 이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매각되고 완납 시에 확정되는 거지.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요. 뭐 결과라도 외워놓고 들어가시면 돼. 이유는 뭐 까먹어도 돼요. 당연히 채무자는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이런 애를 우리가 물상보증이라고 그러고요. 자, 저당권하고 다른 게
이미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권의 범위가 정해졌죠. 그럼 요만큼까지는 우선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요 한도 안에서는 근저권에서 담보가 되겠지. 자, 근저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뭐 되면 확정됐으면 결국 채권이 확정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것은 주인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그 이후부터는 보통의 저당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권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니까 확정 이후에 새로 생긴 원본 채권은 이 근저권으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야 너나 당연하지 우리는 미치겠다 그러지 마시고 자 보세요. 일반 저당권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고 제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냥 보통 저당권 됐나요? 그럼 이 저당권은 얼마만 담보하는 거예요? 1억 담보했는데 아직 제가 1억을 못 갚은 상태에서 다시 5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당연히 이 저당권으로 5천만 원 받아낼 수 있나요? 이 5천만 원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거예요? 안 되지. 그래요. 다시 설정하든지 아니면 이 저당권 등기 변경 등을 해서 피담보 채권을 바꿔놓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피담보 채권액이 1억으로 돼 있는 저당권으로 후에 빌린 5천만 원까지 이 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 받을 수는 없지.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걸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똑같은 얘기지. 처음에 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채권 적용을 정해졌다가 피담보 채무액이 뭐 됐으면 확정됐으면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은 이 근저권으로 담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뒤쪽에 또 나오지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원본 채권은 근저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지만 그 확정된 금액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안 갚아서 여기서부터 발생된 그 이후에 발생된 이자라든지 지연 배상금은 여전히 근저권으로 담보돼야지. 이거는 됐죠? 예. 그 근저권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양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올 게 뻔한 얘기들이 되니까. 자, 23번 근저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근저권 문제는 그냥 문장으로 풀어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항상. 그래서 그냥 구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근저권 그러면은 이제 개념 아셨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자, 근저권은 기본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자, 확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정 전과 그 다음에 확정 후로 나누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지만 확정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뭐가 확정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또는 채무 같은 얘기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 그 근저당권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저당권도 담보물권 맞죠? 주된 권리인가요? 종된 권리인가요? 근저당권 주인이요? 종이요? 종이죠. 그럼 종이라면 주인과 부정성 수반성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주인이 뭐 해야 돼? 정해져야 주인과 부정성 수반성을 갖지. 이건 뭐 알든 모르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피담보 채권 주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근저권 그러니까 멍멍이만 있지 주인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부정성 수반성이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수반된다고. 그래서 법조문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소멸은 근저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이 사이에서 소멸됐다고 해서 근저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저당권은 처음부터 채권액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주인이 정해졌지. 그럼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져야 되지만 여긴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또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야 되지만 이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미 쌓여있는 채권 여러 가지 모여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럼 그 채권 중에 일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해서 근저당권도 그만큼 넘어가지는 않아요.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 여기는. 자, 없다기보다도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과 양도는 그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문제 나오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자, 근저당권을 변경하려고 그래. 즉, 채권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잡았다가 그걸 좀 더 올리려고 그래요. 또 내리려고 그래. 또 존속기간을 잡아놨는데 그걸 연장하거나 단축시키려고 그래. 이해되셨죠? 그런 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변경. 그러면 이 근저당권 변경은 확정되기 전에 해야 될까요? 확정된 후에 해야 될까요? 그냥 상식으로 전에 변경을 해야지. 확정이 다 됐는데 변경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건 국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국어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 변경 얘기 나오면 확정 전에 변경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럼 확정 전에 뭔가 변경을 했어. 그럼 그 근저당권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내용만 변경됐을 뿐이야. 그러면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변경 전에 걸, 변경 후에 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변경 후 거지. 변경 전 걸 근저당권으로 계속 담보한다면 왜 변경을 해? 변경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건 상식으로 푸시는 거야. 그럼 당연히 변경 후의 것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거지. 그러려고 변경했을 테니까. 되셨나요? 그래요.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확정사유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존속기간을 정해놨으면 존속기간 만료 시에 모여있는 채권으로 확정돼야 되겠죠. 결산기가 있으면 결산기 도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거래하지 맙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기본계약의 해지나 근저당권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해지 당시에 남아있는 채권액으로 확정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나와? 경매 신청이 나오면 누가 경매 신청했던 이 근저당권은 소멸돼야 돼? 안 소멸되지 않아야 돼? 소멸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저당권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얘는 배당창 가야 되니까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지. 자, 이건 이제 이미 했으니까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했으면 쥐가 이제 다 끝내고 배당 참가하겠다는 얘기니까 언제? 경매 신청 시 금액으로 확정돼서 그만큼만 배당 받아가라는 얘기지. 근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선순위니까 아주 여유가 많아. 채권 체계가 아직 여유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채무자가 아직 돈을 안 갚다 하더라도 지연이자 따먹기, 이자 따먹기 할 수가 있죠. 그러려고 경매 신청하지 않은데 엉뚱하게 다른 놈이 경매 신청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경매 배당 참가하게 됐다고요. 그럼 똑같이 그것도 그놈이 경매 신청한 금액으로 확정해가지고 배당 받아가라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후순위권자가 경매 들어갔을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뭐를?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경매대금 완납시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확정되는 거 이제 보셨고, 확정 후는 두 가지예요, 이것도. 자, 그럼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이 채권을 갚아야 되겠죠? 자, 갚아야 되는데 아직 갚지 않았어. 그럼 이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자, 그럼 이 근저당권은 담보되냐 안 되냐가 두 가지 나와. 확정 후 새로 발생한, 그냥 줄일게요. 새로 발생한 원본 채권이 있어요. 이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럴 거면 뭐하러 확정했어? 그렇잖아요. 근데 확정 후에 이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돈을 안 갚으니까 뭐가 발생해? 이자가 발생해. 또 지연이자가 발생해. 자, 이건 갚을 돈을 갚지 못해서 계속 확정 후에도 발생되는 거죠? 그럼 여전히 이것까지 받아내야 돼, 안 받아내야 돼? 이거 받아내야지. 담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담보되냐 안 되냐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보다 초과한대요.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갚느냐 그 문제죠. 자,
채무자 그러면은 전액을 채권 최고액까지만 전액 변제가 나와야 되겠고, 물상 보증인이나 아까 얘기했던 제3취득자가 갚으려면 얘네들은 자기 채무를 갚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채무를 갚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럼 이 사람들은 전액 갚을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니까. 이거예요, 근저권은.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건 상식적인 얘기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획을 짜는데 계획이 확정됐으면 변경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뭔가 확정됐으면, 여러분이 합격으로 확정됐는데 불합격으로 변경하면 좋겠어? 아니지. 그럼 변경시키려면 확정되기 전에 해야지.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라니까. 확정이라는 뜻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겠구나. 굳이 막 외우고 할 것도 아니라니까. 이것은 끝나졌단 말이에요. 끝내. 자, 정리했으니까 문제는 이제 몇 가지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것만 외우셔도 크게 별 문제는 없어요. 자, 20 몇 번? 3번 풀다 그랬나요? 네, 23번 들어갑시다. 그냥 건 틀린 거.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 했다고요? 초과. 그럼 누가 갚아? 무상보증인. 그러면 전액을, 아니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채권 최고액. 근데 전액 변제하지 않으면 맞수청 갈 수 없다. 이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네. 자, 근저권 피담보 채권이 뭐 됐어요? 확정됐죠? 확정 이후에 새로 거래와 관계 발생한 채권은 이건 담보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지만 요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은 담보가 되는 거지. 자, 누가 경매 신청했어? 그러면 언제? 경매 신청할 때 확정되겠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선순위 근저권자는 언제? 매각대금 완납했을 때. 그렇죠. 자, 24번 들어갑니다. 근저권에 관한 설명을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변경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뭐 전에? 확정되기 전에. 그럼 변경했으면 변경 후는 물론이고 변경 전에 것까지 다 담보를 해야 돼? 그러면 뭐하러 변경을 해? 뭐만? 변경 후만 담보가 되는 거지. 자, 2번 근저권의 경매 신청으로 확정이 됐어요. 확정 전 원본 채권에 관해서 이게 확정된 거예요. 확정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된다. 그렇죠. 이자나 지연손해금. 맞았죠. 초과한대요. 갚아야지. 자, 누가 갚아? 채무자. 그럼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면 안 되고 전액 변제해야 되겠지. 자, 누가 경매 신청했다고요? 후순위 근저권자. 그럼 선순위 근저권은 언제? 경매대금 완납 시지. 경매 신청한 때가 아니죠. 5번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가 됩니다. 25번 문제 하나 푸시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사례 문제. 갑이 채무자 을소유 A 부동산의 채권 최고액 3천만 원으로 근저권을 취득했어요. 갑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갑이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경매 신청 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2천만 원이래요. 자, 그럼 2천만 원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고 똑같이 됐다고. 근데 그 이후에 새로 거래해가지고 800만 원의 채권이 새로 생겼대요. 자, 이 800만 원은 이 근저권으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무리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맞았고. 확정된 채무액이 3,50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자, 근저권 설정 이후에 뭘 취득한 사람이에요? 전세권. 얘 누구라고요? 제3취득자. 그럼 얘는 갚을 수 있죠? 3,500만 원을 3천만 원만. 네, 3천만 원만 변제하고 근저권 소멸 청구할 수 있지. 근데 여기는 3,500만 원 전액 변제해야 된다는 게 이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 5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았고. 확정된 채권액이 2,500만 원이고요. 그 확정 후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이자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담보가 된다면 받아내야 된단 말이지.
확정된 채무액이 3,500만 원이고 A 부동산이 5천만 원에 경매됐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경매대가 5천만 원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5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이것을 배당 받는 거예요. 우선 배당 받는 거지.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담보가 안 되는 일반 채권이 돼버린다고. 되셨나요? 예. 그래서 경매대가에서 3천만 원을 변제받는 거예요. 채권 채무의 의미가 그 얘기예요. 됐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목표 달성했어요. 그래서 물권법 다 마무리했고, 조금 뭐 늦긴 한데 어쨌든 그건 학원 측하고 조금 조절해가지고 진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